교수님은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15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셨고 영국에서 2년간 의학 관련 철학과 역사를 공부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인문학적 의료를 강의하고 계시고요.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의학 오디세이, 사회와 치의학 등 다수의 책을 편찬하셨습니다. 특히 과학적 사실과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연결하고 종합하는 공부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삶 속의 암 그리고 실천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강신익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고 좀 다르네요, 그죠? 여러분 교환 선택이죠? 네. 전공이 다 다른가요? 네. 전공이 다 어떤 전공들이 있어요? 이공계 사무소 들어보세요. 인문계, 사회과학, 그 다음에 예체능계가 많으시네. 여기 5개 있는 거네, 그래서 전공이죠? 몇 학년이 애들 주로? 1학년. 프레시먼.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 삶 속의 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천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좀 제목이 다르긴 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이야기는 좀 빼고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같이 수다 떠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해요. 먼저 수다를 떨려면 좀 자기소개가 좀 필요하되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 저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는 원래 이제 치과 의사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할 얘기랑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남들이 바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직업 속에 살아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을 바꾼 케이스죠. 그래서 한 나이 40쯤에 새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해서 지금은 그 공부한 걸 갖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삶 속의 알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일치하지 않더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일치를 시켰을 때 행복하더라, 비록 행복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근데 다시 이제 저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치과 의사 하는 동안에 아까 15년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1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돈도 꽤 벌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쯤에 이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때 했던 공부는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40쯤 먹으니까 인생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직업으로서 해왔던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움을 찾아 나가는데 내 삶을 설명하는 지식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재밌어?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철학 그러면 벌써 거기부터 설레설레 하죠. 그죠? 근데 나는 그 철학 공부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1년만 하고 올라오다가 1년 연장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일을 이게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개척하는 길이에요. 그건. 누구도 했던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새로 내 밥벌이를 하기 쉽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밥벌이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기회라는 것은 예상치 않던 곳에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내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윤리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걸 요구하는 때가 왔어요. 딱 시기를 맞춰갖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뭐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야 뭐 제대로 산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갔잖아요. 자기 삶을 스스로 고민한 적은 아직 없죠.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들만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없었어요. 나 40대까지 나이 40 먹을 때가 이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에 스스로 어떤 그 길을 개척해서 나름대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어요. 더군다나 우리 세대는 내 세대는 남이 닦아오는 길만 따라가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이 세상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이미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게 어떤 건가 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갖고 활용하는 그런 세상이 지나갔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새로운 사태에 적응해 나가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지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적응 능력을 기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삶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과 삶이 전혀 다른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원래 이야기는 뭐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갖고 스토리를 짰어요. 얼마 전에 무슨 뭐 시민의 인성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꼭지 쓰면서 인성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갖고서 이제 이 얘기를 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인성 얘기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섞어가면서 전반부에는 약간 그런 얘기를 섞어가면서 하다가 우리 본성이 어떤 거냐 하는 얘기를 하다가 후반부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즐거워 보이죠? 저런 거 여러분 놀아봤어요, 저기서? 놀아봤죠? 옛날에 그 많이 왔잖아요, 동네. 근데 저게 어땠어요, 여러분? 나는 저 경험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저기서 뛸 때 어땠어요? 어땠어요? 근데 거기 혼자서 뛰었어요? 아니면 친구들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뛸 때하고 혼자 뛸 때하고 어때요?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혼자 뛸 때는 혼자 모든 것이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몇 명이 뛰면은 이 움직임에 따라서 나는 내 몸을 동기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뛸 때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지만 저기 뛰면 함께 뛸 때는 동기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명, 세 명이 뛰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점핑 투게더, 이게, 우리 송성수 교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통섭 강의를 하시는데 그게 통섭이란 말이 원래 의미가 점핑 투게더예요.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뛰는 거. 근데 함께 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함께 뛰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놀이기구를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기구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스카이 콩콩이라고 있죠. 혼자서 콩콩콩 뛰잖아요, 그죠? 온전히 혼자 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떤 타인이라고 하는 걸 고려할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점핑 투게더가 굉장히 좋다. 이게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대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뛰어난 그런 영향을 발휘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살아갈 세상은 어떤 개인들의 용량만 갖고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는 그런 역사적 사례들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뭔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경쾌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렇게 차례가 이렇게 여러 개 복잡하게 했는데 시민의 인성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건 좀 짧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인성교육, 뭐, 인성이 뭐, 저쪽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나?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2015년도에 제정된 건데. 그래서 인성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법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인성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인성교육을 얘기하고? 그죠? 뭐 무슨 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인성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성이 뭔지 정확히 정의한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한 번은.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걸 또 국가가 또 지능법을 만들어서 지능을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주로 얘기할 것은 이 인성에 대한 건데, 우리 본성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어떻게 태어나냐. 우리는 뭐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원래 옛날에 배우기에 뭐 사람이 본래 착하게 태어난다, 뭐 낙하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서서 정학설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거 재미없어요. 그죠? 가꾸고 기른다 이렇게 됐어요. 성품과 역량을 기른다.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거고 역량은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또 둘 다 가꾸고 기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품은 타고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됩니까? 인성을 바꿀 수 있다 동의가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례를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의 욕망에 의해서 살고 싶은데 그 도덕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그 욕망을 억누르도록 가르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만이 도덕일까요? 욕망을 억누르는 것만 우린 배웠어요, 여태까지. 그쵸? 뭐, 어디 그 오락실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그죠? 그죠? 또, 어떤 부모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못하게 하죠. 그죠? 그런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그 개인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한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게, 이제 우리 그 사회적인 흐름을 전적으로 보면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담론들이에요. 몸 담론, 그다음 욕망에 관련된 담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에 정해지는 거 수도 있고 또는 교육에 의해서 바꿔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나 스스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그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도덕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여태까지 생겨왔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자기 배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기 배려, 자기 스스로를 배려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돌보라. 이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스스로를 돌보는다는 것이 나한테 좋은 거 다 주고 뭐 이게 돌보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관념. 그러니까 여기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인성,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맞지 않는 거다. 이것도 전혀 현실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념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발의해서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법이에요, 저거. 쓰는 만한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인성에 관련된 그런 주제가 주어졌길래 인성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한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여러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과 관련해서 대비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뭐냐면 시민성이에요. citizenship.
그죠? 인성은 뭐야? 캐릭터, 영어로 캐릭터로 번역이 되거든요. 캐릭터로 번역이 되는데, 시민성은 시티즌십이에요. 근데 보면은 보십시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성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죠. 개인의 특성이에요. 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시민성이라고 그러면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가 한자죠.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 사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유럽 언어들은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들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특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뭐여서 유래된 거죠? 가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념도 우리는 사람 사이를 개념화했지만 걔네들은 가면을 개념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갖고 이거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여기는 선언적 규범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하듯이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거죠. 선언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게 왜 옳은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민성에서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고 하는 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들 사이의 문제잖아요. 개인 혼자서 정직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덕성들이 다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성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모름지기 그에 대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 아니에요. 그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성이 되면은 그것이 좀 자유로운 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인성에서는 어떤 덕성이라고 하는 것들, 무엇을 강조해요? 정직, 성실, 이런 인내를, 이런 특성들을 강조한다. 그걸 가져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죠?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어떤 덕성을 가지고 있냐를 문제로 삼는단 말이죠. 근데 시민성에서는 뭐냐면 네가 누구니라고 묻는 거죠. 네가 어떤 사람이니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묻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해서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거는 무엇이죠?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욕망이지, 여러분은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냐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갈 것인가, 나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죠? 그런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대개는 정치적으로는 인성의 가치는 보수들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시민성의 가치는 진보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나라를 보면요. 영국 같은 나라는 보수당과 진보당이 항상 정권을 교체하잖아요.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잖아요. 지금은 보수당이죠. 보수당이 보수적인 정책을 하다가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펴니다.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이 시민성에 관련된 정책들을 쭉 펴나가요.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이 정책은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인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을 때 인성지능법에 보게 되면 인성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거잖아요. 좀 모순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 법자를 찾아간 때 모순인 것 같고, 이것보다도 더 헌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행복 추구권이에요. 이 행복 추구권이 더 상위의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는 이 국민들이 각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돼요. 그걸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행복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 개인에게서는 그 목적이 행복이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행복과 정의,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추구해야 될 그런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재미없는 거 넘어갈게요. 너무 재미없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저 표정을 보니까 이거 다 얘기했다가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야 재미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뒤에 얘기할 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 본성이 본바탕이 착하냐 악하냐 하는 얘기를 이제 바탕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이분법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그거는 진실이 될 수가 있나요?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좋은 놈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진실이 될 수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지금은 나쁜 놈이 있을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굉장히 착하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과 악으로 또는 이분법 이런 식으로 뭐 본성과 양육으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이분법에 익숙해 있어요. 이분법적인 사유가 굉장히 편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 수업을 하면은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제가 수업하는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 플립 러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거꾸로 교실? 여러분들 혹시 대학 오기 전에 그런 수업 받아본 적 학생 있어요?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요새 굉장히 유행인데 그게?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제가 수업 준비를 다 해가고 앞에서 수업하고 하는 게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효과적이지. 시험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에 교육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근데 효과적이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른 그 연구들에 의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해보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플립러닝이 뭐냐 이거 설명할게요. 먼저 오늘 같은 그 수업은 그냥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잖아요. 일방적이죠. 정보가 한쪽으로만 흘러요. 근데 플립러닝은 이제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2시간 수업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업 전에 이 수업 자료를 만들어요. 교수자가 자료를 만들어서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배포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 그걸 미리 보고 와요. 이제 예를 들어 2시간 강의면 한 2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럼 학생들 그걸 보고 오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뭘 하냐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의문이 생겼어. 그럼 그걸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해결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줄 때가 있으면 도움을 줘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실행을 하잖아요. 실천 속에서 알을 얻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제목이 삶 속의 알미고 그리고 실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과 실천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잊어먹지도 않아요. 굉장히 큰 의미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입시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네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학교도 뭐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교수들이 내 전공에는 안 맞아라고 이제 탁 손을 그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그걸 했거든요. 3년 동안 하면서 사실 나 자신도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그리고 학생들도 대체로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내가 여러분들 같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여기서 강의만 하고 시험만 보고 끝나면은 그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임팩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대단히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살아갈 세상에는 지식보다는 경험이 훨씬 중요한 세상입니다. 지식보다 경험이 훨씬 중요한 세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검토해보면 이곳 산업도 경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여행을 가면요, 옛날 한 20년, 30년 전 여행은 그냥 가서 여러 군데 여기서 점 찍고 오는 거였거든요. 인증사진 찍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보는 거, 봤다고 하는 사실만 갖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가서 그 지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여행상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경험이 중요해요. 또 요즘에 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질병을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중요했잖아요. 요즘에는 그 질병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 병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질병 경험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앞으로는 경험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육에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이제 이런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전달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여간 플립 러닝을 제가 이제 합니다.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LMS라는 플랫폼 있죠? 안 써봤어요? 플랫폼,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업하는 경우 없어요?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 거기다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동영상 올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동영상 읽고, 보고, 거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할 내용을 질문 한 가지 올리도록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취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라고 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해결을 해요. 이게 무슨 명확한, 내가 가르치는 게 주로 무슨 명확한 답이 있는, 정답이 있는 그런 물리학이나 이런 거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이건 진지하게 학생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거든요. 토론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인가 하면 대개 내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거는 강의식이죠. 전부 다 강의식 했을 때는 한 40분, 지금쯤 30분, 40분 지나가면 이제 좋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시간 넘어가면 한 3분의 1 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소그룹으로 토론을 하니까 졸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거기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자기 삶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을 토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세상에 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삶 속의 알민 거죠.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허황된 어떤 추상적인 알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가르치는 건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학생들이니까 주로 의사가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 지식이 실제 사례와 동떨어진 거를 여태까지 가르쳐 왔어요. 그냥. 그걸 주소 담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환자를 만났을 때 잘 정도로 풀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상적인 지식을 습득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습득하고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환자를 만나서 경험을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은 이건 절대 잊어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식은 수상적일 때 그거는 결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는 질문들, 내 질문을 갖고 평가를 해요. 그 평가는.
평가는 그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는가 보면은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제일 나쁜 질문이 이런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건 질문이 아니죠. 그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문제를 찾아나가는 것,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이건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학점을 따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죠. 그 문제 항상 풀죠.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좋은 학점을 받을 거고, 대충 푸는 학생은 좋지 않은 학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뭔가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없으면 만드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능한 범위 내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라도 좋아요. 뭘 만드는 것도 좋고요. 무슨 뭘 배우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을 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이죠. 성취감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작은 만족, 그것이 쌓여서 진짜 행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똑같이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막 왕창 때를 가르쳐 놓고 이거를 기억하는 일 못하는 일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제대로 교육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성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내 속에는 천사도 들어있지만 악마도 들어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천사도 들어있지만 악마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선과 악을 그 이분법으로 나눠서 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얘기했던 우리 플랫 러닝을 하면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LMS에다가 동영상 강의를 올리니까 이게 에러가 생기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해.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허접한 동영상 올리다가 지금은, 그것도 이제 도전이 됐어, 나한테. 유튜브 동영상 좀 잘 만들어보자 해갖고, 지난 한 1년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학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요새 올라가는 동영상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몸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별로 관심 있는 학생이 없겠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오늘 하는 이야기를 비롯한 이런 이야기들이 비교적 아주 나름대로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후반부는 사회생물학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여러분 사회생물학 안 들어봤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은 들어봤죠? 이기적 유전자는 필독서에 올라와 있던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기적 유전자가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유전자의 그 진화 방식이 우리를 어떤 일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맞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의 내용을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제목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우리 인간을 조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은유예요, 그냥. 그죠? 인간이라면 이기적인 인간이 말이 통하죠. 그런데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은유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이기적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유전자가 자기 이익을 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유전자의 이익은 뭐죠? 더 많은 복제물을 남기는 게 유전자의 이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복제물이 많게 되는 방향으로 그 주인의 행동을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기적이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리차드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유전자가 이기적이니까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거야 라고 이해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이기적 인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지? 재미없지? 거짓말. 거짓말이죠. 자, 이제 사회생물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좀 고순담론 얘기를 했잖아요. 철학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생물학에서는 과학이에요, 이거는. 과학이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철학보다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경쟁을 합니까? 협동을 합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은. 주로 경쟁을 많이 합니까? 협동을 많이 합니까? 네? 뭘 더 많이 해? 협동을 많이 해? 그래요? 어떻게 협동해요? 과제를 공유하고. 경쟁은 안 해요? 경쟁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쟁도 하고 협동도 하는 거네? 근데 그러면 경쟁만 할 수가 있을까요? 또는 협동만 할 수가 있을까요? 경쟁과 협동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죠? 경쟁이 없으면 협동도 없고, 협동이 없으면 경쟁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백이 없으면 흑이 없죠? 흑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 동아시아 사상이 그거죠. 음양이잖아요. 음과 양은 항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협동과 경쟁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진화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화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기적 유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복제물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숙주의 행동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주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요. 심리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행동 방향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진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에 가지고 표현하면 내가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 가정하면은 이 아이가 예를 들어 10명을 낳았다 그러면 10명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 형제가 있을 때 형제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형제 남매가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른데 그 다른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그 10가지 다른 형질 중에서 그 상황에 적합한 놈이 한 놈이 있어요. 한 몇 놈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살아남고 상황이 굉장히 혹독해졌다고 가정합시다. 엄청나게 굉장히 추워졌다든가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그 혹독하게 추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걔는 살아남아요. 나머지 죽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 살아남은 아이가 어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추위를 잘 견뎌내는 형질을 가지고 있겠죠. 이 추위가 계속 된다고 가정해봐요.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은 거의 대부분 추위에 잘 적응하는 후손들이 살아남겠죠. 이게 진화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다른 형질들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다른 형질을 생산해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그 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적응을 잘하는 형질이 살아남아서 그 많은 형질을 퍼뜨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진화의 논리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혹독해지니까 환경이 혹독해지니까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을 하니까
적응이 이루어져요. 경쟁이 없으면 적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뭐, 너무 풍요해갖고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다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변하면서, 경쟁이 생기고, 그죠? 경쟁이 생기니까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디서 원리고요. 이게 자연 선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있어야 기본 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변이라는 얘기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 다르었을 때 기본적으로 선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좀 그렇네. 자, 봅시다. 이게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변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그것이 후손을 퍼진다는 게 자연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진화의 기본적인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뭡니까? 진화 그러면. 진화를 학교에서 배웠죠? 네? 배웠죠? 진화에서 뭘 재료 배웠죠?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은 적응한 놈이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진화라는 것은 찰스 다윈이 고안해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1859년인데 거기에는 사실은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아주 긴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는 우리 세계사적으로 어떤 때였죠? 19세기는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 침탈기죠.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을 침략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그런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논리가 필요했겠죠. 그 논리를 누가 제공했을까요? 진화가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그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원래 자연선택이에요. 자연선택이라는 말이 원래 진화를 설명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회진화론자들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다음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뭘 붙여요?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먹는 게 그게 맞는 거다 하는 주장을 갖다 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세계를 자기들이 제국주의 침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일본에도 들어옵니다. 우리 조선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을 침탈할 때 그 합리화 논리가 바로 이 진화의 논리였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를 갖고 조선을 침탈했던 거고 중국을 침탈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탈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진화 논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무슨 공부를 하든가 잘 아시게 되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학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논쟁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평판을 얻게 됐던 것이죠. 원래 가졌던 의미, 이기적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러 가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은 지금 아까 학생이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의식이 없는 그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시키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발칙한 상상을 함으로써 원래 진화의 논리를 잘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책이었고, 대중과학 서적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특히 이제 이후에 신자본주의가 정당화되는 논리를 거기서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의 우익들이 이제 즐겨 활용하는 논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또 도킨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비슷하죠. 아까 19세기 사회진화론, 적자생존 약육강식을 얘기했던 논리하고 이 사회생물학에 유행했던 논리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 논쟁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뭐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흐름은 그렇게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성, 인성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도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할 때 그것을 무판적으로 흡수만 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가져온 게 오늘 사회진화론이에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죠. 자본주의 기본적인 논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누가 한 말이죠?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죠.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모여서 사회에 어떤 합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기적인 활동을 합리화하는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이제 아담 스미스 국부론으로부터 나온 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언급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철학책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거기서 강조한 것은 국부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서로 공감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부론에서. 여기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의 균형 잡힌 논리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 국부론만 갖다 썼고 도덕감정론은 전혀 거기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알지도 못했어 나는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그런 책을 썼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알았어요. 사실은 아담 스미스는 자기 묘명에 그렇게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도덕 철학자라고 써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도덕 철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 관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찰스 다인입니다. 찰스 다인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 같은 시기에 또 저쪽에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 다 비슷한 시기를 살아요.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윈은 자연선택의 원리를 발견했죠. 근데 자연선택의 기본적인 원리는 경쟁이죠. 물론 변이가 있어요. 다양성이 먼저 주어져야만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경쟁이 진화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크로포트는 정반대예요. 그 사람은 상호 부조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동식물들이 서로 돕는 것이 진화의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 사람의 진화는 지금까지도 뭐 엄청난 발견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죠? 경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동력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다윈은 경쟁을 얘기하고 크로포트킨은 협동을 얘기했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에 살았고 다른 환경 속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제국주의 침탈이 한창 있는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이 엄청난 식민지를 가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은 왕자예요, 왕자.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혁명가예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 혁명을 하고 잡혀가고 탈옥하고 이런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가요. 시베리아로 갑니다. 시베리아로. 시베리아 가서 유배를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동식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윈은 어디서 연구를 했는가 하면 적도 부근에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적도 부근 어때요? 굉장히 풍부하죠, 자원이.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니까 많은 생물들이 거기서 이제 서식을 해요.
서식하니까 엄당엄당 부딪히고 할게 아니에요. 그죠? 밀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콜포트킨이 연구한 지역은 시베리아 벌판이야. 툰드라 지역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야. 환경이 열악해.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촘촘하게 모여 살지를 못해. 뜨문뜨문 서식한단 말이에요. 뜨문뜨문 서식하다 보니까 경쟁을 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리고 혼자 한다 하더라도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까 옆에 있는 것들을 같이 엉켜서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건 협동을 본 거예요. 근데 물론 본바탕이 달라요. 저 사람이 살았던 세계는 침략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고, 이 사람은 러시아 내부에서 뭐 혁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진 생각 자체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이 연구했던 그 연구 대상이 전혀 다른 생태였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진화는 경쟁으로 설명을 해요. 아직도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만 협동이라고 하는 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은 그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왜 우리 이제 생물학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얘기를 하냐면 우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화적인 논리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좀 제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인간하고 다른 동식물의 그 삶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인간은 다른 단세포 생물부터 진화한 동물이니까요. 단세포 생물로부터 한 뭐 30억 년, 40억 년 동안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생명 물질을 가지고 있어, DNA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는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연속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뭐가 다릅니까?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네? 도구를 쓴다. 침팬지도 도구 써요. 그 까치도 도구 쓰고, 도구를 쓰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건 또 뭐죠? 네? 왜?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요? 이성이 있다. 이성이 있다. 오케이. 그쵸. 이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몸의 구조로 보면 어디서 나와요? 몸의 구조로 보면 어디서 나오죠? 네? 뇌에서 나오잖아. 그죠? 뇌 중에서 어디에? 뇌 중에서 전두엽. 이마 쪽, 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른 동물 다 뇌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경우는 이 전두엽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그런 분할을 이뤘어요, 뇌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과 같은 연삭선상에서 우리는 동물일 수밖에 없고, 동물을 진화시킨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뭘 봅니까? 그 경쟁이라고 하는 동력을 기본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동물에서 진화해온 것은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커다란 전두엽을 진화시킴으로 해서 하향의 어떤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냥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걔네들 어떤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게 아니죠. 걔네들은 그냥 그야말로 떠나 어떤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갖는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반기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인간은 거기에 또 어떤 그 2차적인 생각이라는 걸 한다는 것이죠. 가치의 의미를 부여해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다윈은 경쟁을 얘기했고 크로포티가 상호 부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크로포티킨의 논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다윈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논쟁도 아니죠. 이 논리가 20세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다윈의 경쟁이라고 하는 논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근데 다윈은 그 선택의 단위가 개인이고 개체였거든요. 개체였는데 도킨스를 보게 되면 그것이 유전자로 내려가는 거죠. 단위가, 선택의 단위가.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스티븐 J.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이와 다양성을 강조해요. 이 사람은 선택과 적응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같은 유전이라고 하는 논리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변이, 달라야지 선택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중에서 경쟁을 해서 선택이 이루어지잖아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그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은 다른 거를 강조하고 이 사람은 경쟁에서 선택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의 다른 국면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변이가 없으면 선택이 없고, 그죠? 선택이 없으면 변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이 이거 엄청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논쟁의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둘 다 생물학자거든요. 둘 다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적인 논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좌익이고 누가 우익이겠어요? 이 사람이 좌입니까 우입니까? 응? 우의 좌야. 응? 모르겠어? 경쟁을 강조하는 게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응? 우죠? 협동을 강조하는 게 어디예요? 좌죠? 그러니까 좌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좌우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뿌리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생물학을 원래 정치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윌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회생물학 책을 썼거든요. 이쪽 그룹이에요, 이쪽. 그죠?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생물학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물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인간 사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생물학이거든요. 근데 그 생물적인 메커니즘의 기본은 뭐냐면 경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쪽 경향은 주로 이제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서 생존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여기는 본래 태어난 바탕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한쪽은 우리는 본래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를 좀 사람 사회를 하게 만들면 그런 경쟁을 덜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복지를 강조하고 저쪽은 경쟁, 산업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의 지금 좌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생물학에도 그 뿌리를 닿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두 개를 중재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이쪽은 본성을 강조해, 본성. 태어난 본성. 그게 뭐야? 경쟁이야. 원래 이기적이야, 우리는. 이쪽은 뭐예요? 양육을 강조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들면 이런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중재를 어떻게 하냐면 본성이라는 것도 양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도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양육을 통한 본성이에요. Nature, Fire, Nurture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논리가 융합이 되고 있죠. 혼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는 이 사람에 의해서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본성과 양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주 심각하게 서로 경쟁을 하고 다퉜지만, 논쟁을 벌였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대충 해결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장류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원숭이, 침팬지, 보노보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인간과 동물의 얘기를 했잖아요. 연속이지만 또한 분원적인 측면이 있다. 그 전전도입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전도입을 통해서 이성을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덕성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연구를 하는데 뭐냐면 도덕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관이? 동물 사회를 연구해 보면 동물들 사회에서도 지들끼리 굉장히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보면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던데 도랑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자기 동료 개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같이 가는 게 장면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서로 돕고 서로 구하는 그런 동물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런 것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도덕성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침팬지 사회를 연구하면서 또는 보노보 사회를 연구하면서 인간의 도덕성의 바탕이 동물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도덕성에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도덕성이라는 것이 욕망을 억누름으로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그런 속성들을 잘 기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이제 하려고 하다 빠뜨린 얘기인데 우리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있죠? 그거 배웠죠? 옛날에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성선설, 성악설 본성이 선하고 악하다고 했는데 그게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다르냐? 맹자는 인간이 본성이 착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착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도덕이라는 것은 그 착한 품성을 갈고 닦아서 길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태어난 본성에는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사회가 그 본성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에서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선설과 성악설이 두 개가 대립을 했고 굉장히 논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유교사회를 도덕적인 유교사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드발의 주장에 의하면 뭐가 맞나냐 그 둘 중에서 타고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말이 좀 꼬이네. 아무튼 동물하고 인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 본성은 동물하고 인간이 상담하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착하냐 그렇지 않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종이기원이 이제 아까 다윈이 쓴 책이고요. 만물을 서로 돕는다가 이제 크로포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19세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윈의 논리를 이어서 이중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쓴 게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그리고 이쪽 진영에 속하는 사람이 풀하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같은 진화 생물학자예요. 하버드의 위층 아래층 이 사람은 옥스퍼드구나 참 있는 사람인데 풀하우스라는 책을 써요. 풀하우스가 뭐죠? 포카에 나오는 거죠. 풀하우스는 뭐야? 다 그림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강조하는 거죠?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어야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적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받아들이지 않던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소수자의 문제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특히 성소수자들. 이건 전혀 말할 수도 없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거고, 또 장애인의 인권 문제, 여성의 문제,
특히 요즘에 이제 흔히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 이제 미투 문제 같은 거. 또 예를 들면 뭐 난민 문제, 또 동물 문제, 그죠? 이런 문제는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슈조차 되지 않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다양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쟁이 되는 것은 뭐냐?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관점에 따라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반대하는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순수성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쪽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죠? 이런 두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도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대개 이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아직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논리를 받아들여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하면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도 학교에서 토론 수업 해봤나요? 토론 수업 하면은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마지막에 그 토론 수업에서 뭐 과제는 어때요? 과제는 뭐를 줍니까? 토론 수업을 할 경우에 평가는 뭘로 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토론 수업 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 토론은 되게 그 토론의 결론이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나요? 토론 결과?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 뭔가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끝나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끝나나요? 의견이 다르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냥 끝나나요? 아니면 합의를 찾아가나요? 답이 없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는 어떤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이상적인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다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면은 그러면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컨센서스를 찾아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디센서스, 이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는 경향이 좀 더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통섭이라고 하는 말, 이건 이제 송성수 교수가 따로 강의한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그거예요. 통섭이라는 말이 컨실리언스인데 영어로요. 컨실리언스인데 이게 원래 의미가 점핑 투게더라고 그러죠. 점핑 투게더인데, 이제 이 통섭은 나중에 뭐 잠깐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트램폴린의 점핑 투게더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스카이 퐁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통섭은 트램폴린의 점핑 투게더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거죠. 한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이 서로 섞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회생물학을 정추한 에드워드 윌슨 최근에 쓴 책이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입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적으로 성공한 동식물이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이 지구상에 넓게 분포한 그 생물이겠죠? 뭐죠 그게?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도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바퀴벌레보다 더 널리 퍼진 동물, 개미예요. 개미.
이 에드워드 윌슨이 원래 개미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거의 그 북극 가까이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과 개미가 가장 성공한 그 지난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로 설명했던 얘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널리 분포됐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입장을 바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쪽은 경쟁 위주고 협동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그런 쪽을 이제 정추한 아버지예요. 사회생활의 아버지예요. 그건 나중에 자기 입장을 바꿔요. 놀랍게도 자기가 평생 쌓아온 자기 주장을 80이 넘어서 바꾸는 일이 쉽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적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생활을 하는 거,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협동이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동물이 서로 간에 협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지구상에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개미라는 동물도 그건 뭐 인간하고 다른 관점에서 그 사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 사회, 그 집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회잖아요. 그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평생 유지했던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죠. 자기하고 같은 진영에 속했던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좀 정반대 진영에 서서 싸우다가도 이렇게 이제 에드워드 윌슨처럼 자기 입장을 처음의 입장을 버리고 그 다른 논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매트리드 같은 번성과 양육 이런 두 개가 그렇게 싸울 게 아니다. 싸우지 말라, 그만 싸워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장류학자 프란스트 바레의 썼던 공감의 시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공감 얘기를 좀 해봅시다. 공감이라는 얘기를 합시다. 지금 공감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공감과 소통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감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이제 지난 세기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능력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 이후는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립된 인간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트램폴린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뛰는 걸 보여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21세기는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공감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이성적 존재, 도덕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프란스트 바레에 의하면 동물로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동물성. 그렇지만 그 동물성이 야수성이 아니라 그 동물성 속에 들어가 있는 도덕성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은 뭔가 좀 사색에 담기게 되지 않아요? 애셔라고 하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리는 손이에요. 그리는 손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다른 손을 그리지만 다른 손은 또 나를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지만 너도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젊은이들이니까 이제 연애를 좀 한참 할 텐데 연애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들고 네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연애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세르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런 뭔가 상세하게 담기게 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은 어떻게 언어를 뭘 쓰든 간에 공감과 비슷한 그런 영역에 속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른 뱀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상징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로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런 비슷한 생각인 것이죠. 논리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런 수학 문제를 낸다고 쳐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두 마리의 뱀이 있어요. 서로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서로 먹어가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뭐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먹어간다는 저 관점에서 보면은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용적이. 그죠? 먹힌다는 관점에서 보면 없어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간 간의 관계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 갈 수 있다. 라는 거고. 지금 이제 사회생물학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회생물학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하려고 해요. 바이오히메니티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이 가졌던 문제점들, 예를 들면 생물학의 논리를 그대로 인간사회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옳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이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나요? 그 원시 시대에 어떤 그 순박한 인간이 문명 때문에 타락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장작 루소가 그런 얘기 했죠, 옛날에. 그래서 아주 순박하고 도덕적으로 천진난만한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을 문명이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현대인일수록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관이 원시인일수록 원시시대의 사람일수록 현대인에 비해서 훨씬 폭력적이었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발견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더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20세기에 2차례 세계 대전을 겪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것에도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폭력성은 20세기가 원시시대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현장 연구를 하는데 뭐냐면 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무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무덤들에 들어가서 무덤들을 파보면 사인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건 뚜렷하게 구분이 되겠죠. 두뇌골이 함몰돼 있다든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전체 유골 중에서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을 해봐요. 시대별로 계산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로 가까이 올수록 폭력성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해요. 오히려. 그것도 보통 산술적으로 줄은 게 아니라 기하급수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종족들의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파푸아 뉴기니가 최근까지 완전히 원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파푸아 뉴기니에 가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다니지 못한대요. 누구든지 가서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그냥 살해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원시인들이 그게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폭력성을 줄여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그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치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활속에서 느끼기엔 뭐예요? 왜 이렇게 치안이 좋을까요? 내가 보기엔 CCTV 때문인 것 같아요. 어때요? 동의할 수 있어요?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거의 대부분 영상이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폭력성을 잠재우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덜 폭력적이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사회생활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누구죠? 만민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있죠? 토마스 홉스 맞죠? 헷갈린다는 거죠.
리바이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장치가 없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장치를 만들어냄으로 해서 그걸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폭력성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보호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그 범죄로부터도 우리 굉장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얼마 전에 무슨 대단히 큰 사건도 있고 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화해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경쟁을 기본적인 원리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쪽에 이제 협동을 강조하는 사람들 쪽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 만드는 건 아니죠. 같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한 얘기 바로 그런 얘기.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 호모 임파티쿠스다. 호모사피엔스가 생각하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호모 임파티쿠스는 공감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공감을 진화시키는 그 동물이에요. 공감을 아주 고도로 진화시킨 동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감의 단초는 동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더 인간에게 맞도록 더 강화시켜 나간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모 임파티쿠스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계산이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 의한 계산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놀러 갔어요. 근데 아들놈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인 내가 뛰어가서 걔를 살리려고 하겠죠. 살리려고 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애를 살리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 계산에 의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면, 한 놈이 빠졌으면 난 걔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내 유전자의 절반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 근데 내가 들어가서 두 놈을 구할 수 있으면은 난 들어가서 죽을 수 있잖아. 그건 또 돈이지. 근데 만약에 세 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득인 거야. 이게 저쪽에서 계산하는 방식이야. 이기적 유전자가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면 그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느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죠? 한 놈 빠져도 나 죽을 각오를 한단 말이야. 그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유전자 계산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큰 틀에 봐서는 옳은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이 모두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에서 메트리드기처럼, 양육을 통한 보존과 같은 그런 논리적인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다르면, 부모하고는 50% 공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4분의 1 공유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우리 인간의 그 행동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또.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은 여기서 멈춰요. 예를 들면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 라인이 있어요. 트랜지션 라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올로지컬한 것과 컬처럴한 것을 넘어서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는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이라고 해서 문화가 없지는 않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히 문화라고 하는 존재를 진화시켜 왔잖아요, 문화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유전 속에까지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하는 존재지만 이 생물 문화의 그 이행선을 넘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전체 바이오스피어, 우리가 생물권에 대해서 그 공감의 동심원을 확대시켜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소수자들의 공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특히 이제 동물들에 관해서 저기 반려의 동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발전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저 여기 곳곳에 뭐 개고기집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개 고기를 먹는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저 애견 인구가 높아지면서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얘기들이 그 공감의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동물들에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가끔 보면요, 사자가 그 자기들 무리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어떤 경우에 따로 떨어져서 뭐 한두 달 따로 혼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카메라가 쫓아다녀요. 그러면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무리를 만나요. 떨어져 있다가 몇 달 떨어질 때 만나는 장면을 찍은 걸 보면은 그 반가움을 걔네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나타나거든요. 가서 비벼요. 서로 비빕니다. 우리 인간은 비슷해요. 우리도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나면 허그 안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얘네들 다 그래요. 말들도 이런 서로 이렇게 비벼요. 그 다음에 이 원숭이, 특히 원숭이 같은 애들은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 말고는 다 이런 거예요. 서로 이렇게 털 골라주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장류학자들은 이런 무리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뭘 하냐면 그 걔네들 개체마다 다 이름이 있거든요. 개체의 행동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갑순이가 갑돌이를 몇 분 동안 털을 골라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갖고서 분석을 해서 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공감이 형성되는가를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털 골라주는 시간이 길수록 서로 간의 유대가 깊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서로 간에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걸 통해서 털 골라주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사회를 아주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 같은 경우는 이 털 골라주는 것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털 골라주는 것과 비슷한, 인간이 하는 행동 중 비슷한 거 뭐죠? 수다입니다. 수다. 그죠? 특히 학생들. 수다가 우리를 묶어줘요. 그런 느낌 받아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를 할지라도 그 수다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험인데요. 침팬지 사를 이제 관찰해보면 이렇대요. 얘네 침팬지를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한편으로 폭력적인데 얘네들이 두 놈이 막 싸워요. 막 싸우고 이제 떨어져서 한참 싸우고 떨어져서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놈이 있다가 한참 있다가 가서는 얻어맞은 놈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만져줘요. 조금 있다가 또 때리는 놈 가서 또 만져줘. 조금 한참 있다가 보면 둘이서 같이 놀아.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도 어떤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폭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또 한 재밌는 사실이 이런 거예요.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침팬지라고 보죠. 그래서 99%, 98.5%까지 공유한다고 그러죠. 인간하고 유전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0.1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야, 침팬지랑 유전자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우리를 이렇게 크게 바꿨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보면 유전자만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0.15%밖에 안 다른데 왜 이렇게 침팬지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르요?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명을 지고 살고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만드는 동물원을 살잖아.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이에요.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거예요. 생물학적인 조건에서 그걸 극복하고 문화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이제 한 6만 년쯤 전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 진화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뭐, 온갖 새로운 소위 말하는 아티팩트들, 예술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동굴 벽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조각품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6만 년 전쯤에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그냥 동물 거의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졌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면 뇌각들이 갑자기 커졌을까? 조사해봤더니 뇌 크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호모사피엔스가 득세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뇌는 더 커. 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유전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듯이 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했을까? 그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새로운 연결. 우리 인간이 진화시켜온 속성들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양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고픔이라는 거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욕이라는 게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모듈로 따로따로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6만 년쯤 전에 일정한 연관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립적으로 있었던 모두들이 연결되면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6만 년 전의 그 폭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이오 컬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런 상황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20세기까지 사회는 독립적인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됐어요. 하나, 두 개 이상의 능력들만 가지고 있으면 됐어요. 그럼 사회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각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깊이는 없다 하더라도 얕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새로 이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세기와 다른 내가 살아온 세상과 다른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 6만 년 전에 했던 진화의 대폭발, 문화적 대폭발,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21세기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변화의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100년쯤 후의 역사가들이 볼 때는 우리가 살았던 이 시기를 어마어마한 혁명의 시대라고 기록할 거라고 봐요. 인공지능이니 4차 혁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미 몰고 왔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몰고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한두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깊이는 없다 하더라도 다방면에 걸친 그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것들을 엮어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실험은 뭐냐 하면 동물을 두 마리를 양쪽에 가둬놓고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한 놈에 이렇게 빨간 그 레고가 달려있죠. 이걸 다 잡아당기면 먹을 게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자기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트릭이 뭐냐면 이 먹을 게 나오는 동시에 이 반대편에 앉아있는 애 바닥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얘가 깜찍하고 울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어떻게 행동할까를 보는 거죠. 실험 내용이. 얘가 며칠 동안 굼뜨려요. 이걸 잡아당기면 먹을 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애가 우는 게 볼 수가 없어갖고 며칠 굼뜨려는 겁니다. 동물들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남의 고통을 봤을 때 진짜 내가 공감을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사이코패스 같이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공감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아까처럼 말이야 무슨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가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바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바탕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는 끄집어내서 우리 같이 사는 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원숭이 이루어진데 인간이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제 단순하니까 이런 행동을 계속 한다 치면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하다가도 또 자기가 배고프면 또 남 모르게 잡아당겨서 먹을 수 있죠. 왜 안 가지? 요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두 마리가 옆에 굵은 게 있어요. 그 위에 바나나가 있어요. 혼자서 당겨서는 절대로 그걸 자기 옆에 당겨올 수가 없어요. 얘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둘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죠? 일사불란하게 함께 당기죠. 싱크로나이즈 잘 해갖고 그죠? 그래서 먹어요. 근데 이제 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 놈은 실컷 먹여서 배가 불러. 아직 배가 안 부르구나. 아직 배가 안 불러. 이제 오른쪽 애가 이쪽에 있는 애가 이제 배가 불러요.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고.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협동을 한다는 거죠. 서로 도와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협동을 한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 얘기를 할 겁니다. 보십시다. 동물들도 정의감이 있어요. 얘가 실험자가 돌을 하나 줘요. 돌을 실험자한테 돌려주면은 먹을 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 돌 줬죠? 먹을 거 줍니다. 먹을 걸 주는데 왼쪽에는 오이를 주고 오른쪽에는 포도를 줘요. 많이 보고 있는데 얘는 포도를 먹고 얘는 오이를만 먹는단 말이야. 한 번 속았어. 두 번째 오이를 줬는데 불만인 거죠. 왜 쟤는 포도 주고 나는 오이만 줘? 이런 거죠. 이게 동물들이 이런 행동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정의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 정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도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은 동물로부터 진화해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만이 뭐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악과 관련해서 이제 동물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하고 가장 그 유전적으로 가까운 게 아까 침팬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침팬지랑 거의 비슷한 애들인데 보노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노보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보노보는 침팬지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등치가 조금 작아요. 등치가 좀 작고 지금 어디 콩고강 유역에 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에 뭐 아주 소수가 서식하고 있고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보노보하고 침팬지하고 인간을 비교해보면 우리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침팬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장학자가 이 침팬지를 평생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팬지랑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데 이 착한 학자가 침팬지랑 그렇게 유대를 이런 학자가 깜짝 놀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얘네들이 옆 마을 그 침팬지들하고 전쟁도 해요. 전쟁을 해서 막 쳐들어가서 심지어는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동족을 잡아먹기까지 해요. 그런 장면들이 BBC 화면에 그대로 찍혀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리고 동물원에서 키웠던 그 침팬지들은
사육사를 공격해갖고서 무참하게 상해를 입힌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애죠.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무리 내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거의 똑같이 생긴 이 보노보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런 폭력적인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된 사례가 없대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얘네들은 모계사회예요. 침팬지는 부계사예요. 보통 동물들 사회의 폭력성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 하나는 암컷과 수컷의 등치 차이를 본답니다. 등치 차이가 커서 암컷이 작고 수컷이 되게 크잖아요. 등치가 수컷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보노보 사회는 모계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수간에 등치 차이도 없어 거의.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워. 제가 동영상이 있는데 안 가져왔지만, 그걸 보면 정말 평화로워요. 그런데 얘네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 서식하던 지역이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다. 그래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왜 똑같은 비슷한 동물들인데 왜 침팬지는 부계사회가 되고 이런 모계사회가 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뚜렷한 변화가 이런 게 하나가 발견됩니다. 보노보 사회는 아주 난삽한 성행위가 만연된 사회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도처에서 벌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걸 두고서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으면 침팬지 사회에서는 서열은 높은 놈이 먼저 먹잖아요. 보노보 사회도 서열은 있어요. 보노보 사회도 서열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침팬지 사회에서 누가 서열을 어겨서 누가 먹었다 그러면 혼나죠 아주. 보노보 사회는 그런 것이 훔쳐 먹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은 이성 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 간의 섹스가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아주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그런 동물학계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런 프리섹스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수컷의 경우에는 어떤 게 내 새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암컷이야 분명히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폭력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거의 똑같은 두 종족에서 하나는 폭력적이고 하나는 평화적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디쯤이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간은 그 중간쯤 어디 있는 것 같죠? 중간쯤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침팬지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은. 그러니까, 보노보가 평화적인 놈들이니까 우리는 그 평화적인 놈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자.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보노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리섹스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다만 거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있죠.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줄 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노보라는 이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노보 은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노보처럼 우리 협동하고 살자 하는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맨날 이러고 살아요. 그 침팬지들은 이럴 때가 많고요. 보노보들은 섹스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들은 뭘 통해서 이 문명을 이루느냐는 거예요. 자, 이건 매트리들과 이제 테드 강에서 보여준 건데요. 이런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쓰던 도구에 해당하는 우리의 도구는 뭐냐? 이거잖아. 그죠? 다 한 손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것이 두 개가 하는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서 하루 종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혼자서 도저히 못 만들죠? 그리고 저걸 만든 아이디어와 그 재료는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거예요. 저걸 혼자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죠. 매트리들이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디어들이 섹스를 이루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들이. 보노보는 생물학적으로 했지만 우리는 아이디어들이 서로 혼합되고 섞여서 새로움을 변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로 문명을 이루었던 것은 교육이라고 봐요. 교육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것 중에서 저쪽도 안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서로 교환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그 이익의 합을 컨버즈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범위가 커지고 그러면서 인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혼합입니다. 이제는 혼혈이에요. 섞여야 돼요. 우리 섞여야 새로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아야 이 사회를 더 잘 살아나갈 수 있고 그들끼리 서로의 협동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낼 때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경쟁에 이기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잘 사는 사회가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이거 생물학적인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우리 몸에는 세포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10조 개 좀 있답니다. 10조 개. 10조 개 세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뇌에는 한 천억 개의 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몸에 붙어 사는 미생물은 몇 개쯤 될까요? 우리 몸에 붙어 사는 미생물은 한 100조쯤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수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세포수보다 10배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붙어 사는 세균들 다 모아서 무게를 달아보면 한 1.3kg 된답니다. 1.3kg라는 무게는 어떤 무게가 똑같냐면 우리 뇌의 무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인 거예요. 우리가 탐구해야 될 영역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미지의 영역이에요. 혹시 생물학 전공한 학생이 있습니까? 생물학 전공한 학생이 있으면 우리 몸의 미생물을 연구해보세요. 그 단순한 미생물이 아니라 그 생태를 연구해보시면 진짜 새로운 무궁무진한 어떤 새로운 연구 영역이 개척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을 영역을 독립심을 확대하면서 인간과 인간을 엮어주지만 또 생물학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회생물학은 진화생물학에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21세기는 뇌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뇌과학, 그리고 뇌과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인지과학들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것 관련된 것이 이제 AI죠. AI가 인공지능이 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조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전공이 뭐든 간에 관계없어요. 내가 전공이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예능이든, 예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술하고 그런 새로운 신기술하고 접목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에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란 튜링이 있죠. 알란 튜링 알죠? 알란 튜링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의 암호를 풀어서 2차 대전에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현대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동상을 보면 뭐예요? 동상을 보면 사과를 들고 있죠. 이 사람이 독이 든 사과를 물어먹고 배어 물고 죽죠. 자살을 하죠. 백설공주처럼. 왜 자살했죠? 이 사람이 원래 동성애자예요. 그 국가적으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동성애자는 동성애는 범죄였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충성화 주사를 맞아야만 했어요.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죠. 그런 정체성은 자기 성 정체성을 포함해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두뇌를 인류가 활용하지 못하는 불행을 갖고 사는 거죠. 그 나중에 그걸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일부 확인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하고 같은 사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래요. 이건 내가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거를 본떠서 애플사의 로고를 저렇게 만들었냐?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든 관계없죠. 이 사람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유의 양식 속에 머무르는 한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상당 부분 우리의 사유 양식 때문에 나온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이분법이에요. 몸과 마음의 이분법, 본성과 양육의 이분법,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 이런 온갖 이분법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려면 일단 그 문제를 만든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사유의 틀은 주로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을 극복해보자. 우리는 너무 이분법에 너무 익숙해. 그리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이분법 중 사유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때 그 얘기도 맞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6만 년 전에 문화적 대폭발을 일으켰듯이 우리는 지금 그 폭발을 만들고 있는 시기거든요. 우리는 기존의 사유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벗어나야만 새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세대는 여러분들이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 선생들이 살아온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이 만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을 습득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하는 세상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 녹여내야 되고 삶 속에 녹여내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사회 속에 자연 속에 되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그런 피드백 루프를 이룰 것이고 그 피드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우리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벌써 2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대충 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송성수 교수 같이.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마칠게요.